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터펀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인사했는데 다 저보다 어른분들이 선생님들이 다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이제 화면을 돌릴까봐 차마 그건 좀 못하겠어요. 사실. 가볍게 가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대뜸 숙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이 장홍구 선배님이 여기 저희 둘보다 방송 더 선배십니다. 이 지식주머니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장원구 기자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로 2024 프리뷰를 한번 또 진행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독일부터 해서 그리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잉글랜드, 프랑스 이렇게 다섯 팀을 뽑아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볼 팀들은 또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한 다음에 항의가 좀 있었다고 해요. 항의가 있었나요? 지난대 우승팀은 무시하냐? 오렌지 군단을 그렇게 얕보면 안 된다. 네. 벨기에는 오랫동안 피파 랭킹 1위를 했다. 왜 빼냐? 사실은 저희가 그 지난주에 시간이 좀 모자랐고 사실은 우리 저 방송 대가분들이 하셨으면 딱 8팀, 9팀을 그 제 시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뭐 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건 시간 관계상 이제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탈리아부터 가볼까요? 네, 그 이탈리아는 그 지난대회 우승팀이죠.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우승을 하고 나서 월드컵에서 예선을 탈락을 했어요. 네. 만치니 감독도 뭐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론 뭐 초거액의 연봉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우디로 가고 그래서 이제 새 감독 스팔레티 감독이 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게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스팔레티 감독은 그 나겔스만과 함께 이 전술 쪽에 있어서는 거의 이번 대회 출전하는 감독 중에도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도 참 고마운 감독이죠. 나폴리. 네,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를 그렇게 성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나폴리에서 그 포메이션을 뭐 4-3 4백으로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백스리로 바꿨는데 역시 또 거기서 나오는 전술의 다양성, 그 파생. 그리고 어떤 공간을 점령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평가전을 봤는데 또 백4를 다시 쓰더라고요. 그래서 백4와 백3 글쎄요 아직까지도 약간 확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아체르비 선수, 스칼비니 선수가 스칼비니가 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 때문에 백3, 백4는 약간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번갈아 등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스토니 또 만치니 디 로렌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그 한 의원님 말씀대로 뭐 104가 됐건 103가 됐건 상당히 그 거기서 파생되는 전술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그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라서 그 감독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르지니 선수는 유로 2020 결승전에서도 페널티킥도 또 놓쳤어요. 조르지니 그때 사실 네 번째 키커로 나와가지고 조르지니가 넣었으면 끝나는데 못 넣고 이제 5번 키커가 넣어서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페널티킥이라는 건 사실은 운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수의 모든 실력과 값어치를 그걸로 재단할 수 없죠. 그걸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르지니 선수는 주전으로 다시 계속 기용이 될 것 같고 공격진에 라스파토리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테오 레테기 그리고 2m의 타깃맨인 그 로렌초 루카 그리고 잔루카 스카마카 선수도 있고요. 뭐 상당히 그 다양한 공격진을 그 상대팀에 따라서 또는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스팔레티 감독이 좀 다양하게 기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탈리아가 물론 그 사실은 만치니 감독이 있을 때 유로 2020 예선은 거의 전승으로 통과를 했는데 요번엔 예선은 좀 고전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선전은 예선전이고 저는 이탈리아가 비록 죽음의 조에 들어갔긴 했지만 상당히 또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으로 저는 꼽아도 충분한 전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선 성적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예선이 이제 잉글랜드,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한 조였죠. 그러면서 잉글랜드에 뒤진 것은 물론 약간 이탈리아의 어떤 이름값에는 조금 걸맞지 않은 예선이기는 했지만 심지어 저는 대회 직전의 평가전도 60-70% 정도만 받아들이고 그거를 아주 너무 깊이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실제 본 대회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그 이전과는
또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분명히 저력이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분명히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팀인 거는 같은데 공격진은 약하죠. 이 선수들이 정말 클럽에서 아주 좋을 때만큼 여기서 실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탈리아가 뭐 지난 대회 우승할 때는 역시나 좀 뒤쪽의 무게감을 이용해서 잘 버티고 중요할 때 한 방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승을 한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의 앞쪽은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의 공격수에 의존하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스팔레티 감독은 좀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다. 키에사 선수라든가 뭐 바렐라 선수라든가 다른 쪽에서 또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탈리아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고 스팔레티라는 감독과 함께 다시 한번 중요한 메이저 대회에 나오게 됐는데 선수들의 면면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격진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 이번 대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키에자 선수는 지난 대회는 이제 그 윙 쪽에서 많이 뛰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센터포드 뒤에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조르지니오 옆에는 이제 바렐라 선수가 중원에서 아마 그 사령관 역할로 조율을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키에사의 10번 롤 과연 좀 맞아 떨어질지 독일에서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를 또 좋아하는 이 국내 팬들도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잉글랜드, 프랑스와 함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팬들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고요. 이 팀도 이제 그 충분히 뭐 4강권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전력인 건 맞는데 쿠만 감독의 좀 능력이 과연 어떨까? 저는 이게 조금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쿠만을 불신하시는군요. 스팔레티 감독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심에도 쿠만 감독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사실 쿠만 지금 2020년 유로 때도 좀 토너먼트 가서 조기에 탈락을 했고 명장 바날이 와가지고 그 월드컵 때 좋은 성적을 무패로 탈락했잖아요. 페널티킥 때문에. 바날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약간 부족한 게 아니냐. 여기는 감독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살짝. 사실은 또 이 네덜란드 축구팬한테 좀 이 문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의 생각이니까. 바날 감독은 뭐 90년대에는 엄청난 진짜 전술적 대가로서 격찬을 받았고 뭐 이후에 좀 부침도 있고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바날의 클래스는 장훈구 기자님이 그건 신뢰를 하시는 거고요. 반면에 쿠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클래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선수들도 물론 지금 뭐 판다이크나 뭐 사비 시몬스나 뭐 더영이나 좋은 선수 있긴 하지만 이런 주요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네덜란드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제 그 바날 감독의 4강 이후에는 좀처럼 좀 높은 곳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네덜란드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 하여튼 뭔가 좀 2%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심의 대상은 이제 골키퍼가 사실은 그 반데사르 은퇴 이후에 월클 골키퍼는 안 나왔죠. 네덜란드에. 그래도 예전에 그 실러선 정도? 스테클렌부르크 골키퍼는 월드컵에서는 준우승했죠. 잘했죠. 2010년 월드컵에 준우승. 스테클렌부르크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그 뒤로는 실러선 선수가 그렇게 다른 유럽의 라이벌 팀들의 골키퍼만큼의 그런 레벨은 조금 도달하지는 못했죠. 네덜란드 골키퍼는 지금 뭐 베르브루헨, 플래컨, 베일로 이렇게 있는데 브라이튼의 베르브루헨이 올 시즌에 뭐 클럽에서 보여준 화력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주전으로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덜란드의 가장 강점은 역시 막강한 중앙 수비진이 아닐까. 아케, 만데이크 그리고 덜리흐트도 있고 그리고 헬트라이다라는 또 새로운 선수가 또 등장을 했어요. 반더벤 선수가 있죠 또 국내 팬들이 잘 아는. 반더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 시점에 중앙 수비진의 뎁스가 가장 풍부하고 넓은 팀이 네덜란드다. 수비는 수비수들만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팀이 종합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고 공격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간접적으로 수비도 좀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덜란드의 수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심했던 원투펀치의 김현민 기자도 있기는 했었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비수들의 개인 뎁스나 능력이 좋다는 그 말과 팀의 전체적인 디펜스 파워가 좋다는 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거야. 그건 김현민 씨의 말이 맞아요. 수비수 개개인의 능력치는 아주 탑 클래스는 아니라도
팀으로서 수비가 잘 되는 팀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네덜란드 중앙 수비의 뎁스가 그러니까 선수의 개개인의 능력의 뎁스가 좋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거는 공감해요. 한 명 한 명 봤을 때 공격에 데파이 선수, 하코 선수 이제 요런 자원들 터지면 터지지만 또 안 터지면 되게 답답한. 안 터지는 날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주사위를 또 이제 굴려서 6이냐 1이냐 뭐 3이냐 이걸 봐야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공격 앞쪽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언론을 보니까 지금 예상 멤버로는 선발 센터포워드는 베그호르스트를 많이 베그호르스트. 그리고 이제 데파이는 뭐 교체 멤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몬스 선수에 대한 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 시몬스 선수 이번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상승세에 이 선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몬스에게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 네덜란드라면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네덜란드 진짜 인기 좋을 때 좋았던 시절에 네덜란드 팬분들께는 요즘 네덜란드의 공격은 그래도 조금 2% 아쉬움이 있기는 할 거예요. 있죠. 노번이 있던 시절과 시몬스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덜란드가 좀 재밌는 게 이런 선수들의 앞쪽 뒤쪽에 강약이 있긴 하지만 더 재밌는 것은 D조도 저는 개인적으로 B조만큼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조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스트리아 아니면 네덜란드가 2위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래도 이탈리아는 그래도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그래도 네덜란드도 기대하신다고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통과는 한다. 2위를 할 수도 있고 3위를 할 수도 3위를 해도 통과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를 이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잡을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전술은 뭐 사실은 그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사용하던 전술과 그렇게 큰 차이는 뭐 선수는 바뀌었지만 다이렉트 플레이를 위주로 하고 그 카운터 프레스 좀 앞쪽에서 프레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전술 스타일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제 단지 그 전술이라는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선수들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느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 조금 못한 퍼포먼스를 내느냐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와플의 나라죠. 벨기에로 좀 가볼 텐데 사실 이 덕배 KDB 데브라이너가 있는 이 벨기에가 몇 년 전부터 이 황금 세대라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 황금 세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금빛이 바래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 황금 세대의 라스트 댄스라고 볼 수 있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르통은, 더브라이너, 뭐 루카쿠 몇 명 진짜 남아 있고 몇 명의 황금 세대 끝자락 선수들과 이제 후배들이 또 만드는 새로운 벨기에가 되겠죠. 벨기에 황금 세대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한 10년 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빌모츠 감독이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황금 세대가 이어져 왔는데 메이저 대회 결승에도 한번 못 갔잖아요. 맞아요. 못 갔죠. 러시아 월드컵 3위가 최고 성적이었고 지난번 유로 때는 뭐 웨일즈한테도 3대1로 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월드컵 이후에 내션스 리그도 있고 평가전도 있고 유로 예선전도 있었던 그런 그 종합적인 대회들에 대한 결과가 그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나. 지금 피파 랭킹이 4위인가 3위인가 아마 그럴걸요. 우리가 체감상 야 황금 세대인데 좀 실망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결과를 냈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그 우리 저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황금 세대의 전성기 때 비해서 일단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떨어진 건 맞아요. 예선전과 평가전 이런 데서 보여준 그 전력으로 보면은 또 뭐 8강, 4강까지도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전 보거든요. 황금 세대 때는 전형적인 포지션 풋볼, 그러니까 점유율을 많이 늘리는 축구를 구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 많이 유연해졌어요. 전력의 차이, 그 다음에 그 경기 진행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크로아티아는 그 이번 유로에는 참가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워딩이 뭐냐면은 단기 토너먼트니까 턴이 짧잖아요. 3, 4일에
계속 나오면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메이저 국가대항전을 남기고 조금 너무 빡빡하게 복귀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쵸. 이제 벨기에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기는 할 거예요. 챔스 결승에서 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 전에 몇 경기 뛴 거 보면 다 잘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장 기자님 말씀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쿠르투아를 확실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챔스 결승을 앞두고 문인 선수와 계속 번갈아서 나오게 하면서 결승에는 쿠르투아 이제 이런 작전으로 나갔는데 이 대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유럽은. 4일 짧게는 뭐 4일 정도의 4일 한 경기 뛸 수도 있고 연장전을 뛸 수도 있고 뭐 승부 차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팀이 참 쿠르투아라는 세계 탑 클래스 골키퍼가 안 나오지만 마츠셀스나 쿤 카스텔스 뭐 이런 선수도 그냥 카스텔스. 제가 보기에 주전급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수들이면 백업 골키퍼 중에서는 나름 꽤 하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벨기에라는 대표팀의 네임밸류에 맞는 어느 정도의 방어력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브라이너가 정말 미드필드 전적의 만능이거든요. 뭐 중앙 미드필드도 뛰고 윙도 뛰고 그러는데 테데스코 감독 체제에서는 전형적인 10번 롤을 맡습니다. 네. 전형적인 10번 롤. 그리고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루카쿠 선수가 너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트로사르를 센터포드로 놨었잖아요. 네. 트로사르 라이트 윙으로 보내고요. 제레미 도크 레프트 윙. 우리의 루카쿠 형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100% 신뢰는 못 보냅니다. 이 선수의 지금까지의 장구한 커리어를 돌아볼 때 어떤 중요한 대회건 이 선수에게 100%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체격도 좋고 파괴력도 있고 다 좋은데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날려먹냐. 와. 그렇게 날려먹기도 쉽지가 않은데 벨기에는 2선 제레미 도쿠, 케빈 더브라이너, 트로사르로 이어진 이 2선이 매우 좋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찬스를 이제 루카쿠가 얼마나 잘 받아 먹어주느냐 이게 그 벨기에의 상위권 진출에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르티네스 감독 그리고 테데스코 감독도 이제 초반에는 안 그랬지만 그리고 요즘에도 경기 중에는 좀 혼용을 하기도 하는데 백스리에서 백포로 그냥 큰 틀을 좀 바꿔놓은 것 자체가 벨기에에게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스리에서는 과거 마르티네스는 윙백의 전진이 매우 많았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백포에서 공격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경기를 보니까 백포가 공격과 수비에 좀 균형을 갖춘 쪽으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선에서의 공격 파생 빈도가 훨씬 많아졌어요. 앞쪽을 더 믿는 거죠. 우리 덕배는 정말 월클의 미드필더라는 게 요즘 다시 한번 나타나고 아마 저 케빈 더브라이너가 제 몫을 한다면 아마 벨기에도 상당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재밌는 게 이 데브라이너 역시도 최근 메이저 대회 때는 이 경기마다 약간의 기복도 있었고 좀 잠잠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벨기에도 황금 세대 기간 동안 유로를 보면 2016 유로 8강, 2020 유로도 다 8강이었습니다. 네. 흔히 표현하는 이제 축구 팬들의 8강 딱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빨리 과연 이 테데스코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벨기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각종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는 도깨비 팀, 우승 후보의 발목을 잡을 팀들을 저희가 꼭 선별해드리곤 하는데 이번 유로 때는 또 어떤 팀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외국 가이드북도 많이 사서 보거든요. 그 유럽의 골라소라는 골에다가 라소라는 건 그런 어떤 책이 있어요. 감탄소로 비치는 제목인데 골라소에서 발간한 특별판을 제가 봤어요. 오스트리아의 레벨을 네덜란드, 벨기에 레벨하고 똑같이 놨어요. 별 4개. 오스트리아. 거기에 별 4개 반은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가 좀 여러 가지로 그 뭐 상승세에 있고 왜냐면 뭐 터키한테 6대1, 세르비아 2대1, 슬로바키아 2대1 최근에 A매치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낸 건 인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나 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매우 좋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랄프 랑닉 감독이 선수들을 장악을 하고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100%, 120% 끌어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지도자는 태티션이 있고 매니저의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로서의 기능을 매우 높게 평가해놨어요. 멤버 구성 자체는 그렇게 뭐 우승 후보급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데 하여튼 그 선수들의 팀워크가 매우 좋은 것 같고 아르나우토비라든가 바움가트너 또 그릴리치 이런 그 기존의 선수들이 그래도 좀 제대로 해줄 것 같고요. 센터백 그 케빈 단소 선수에 대해서 또 매우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비드 알라바가 못 나오는데 그 단소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해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스트리아의 성패는 거기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르나우토비치 선수를 비롯해서 골 넣어야 될 선수들 뭐 좀 전에 바움가르트너 선수 네. 말씀도 하셨고 뭐 그레고리치 그레고리치. 선수도 있겠는데 골 넣어야 될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그래도 좀 물음표는 있을 것 예. 같기는 네. 하다. 솔직히. 오스트리아가 수비가 선수들의 네임밸류는 높지 않아도 어떤 조직적인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 실점을 하고 뭐 역습으로 한두 방 넣어서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가면은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알라바 선수가 독일에 갑니다. 근데 넌 플레잉 캡틴이라고 맞아요. 했어요. 팀워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골라소라는 해외 언론도 그렇고 우리 장홍우 기자님 생각도 그렇고 오스트리아가 일단 D조에서의 돌풍을 일으킬 팀 더불어서 이번 유로까지도 좀 돌풍을 일으킬 팀이다라고 이제 뽑아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평가전의 성적, 평가전에서 보면 일단은 수비가 매우 탄탄하고, 제가 이 기록을 봤어요. 그런 게 상당히 그 조직적인 수비에 있어서 좀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메이저 토너먼트에서 수비가 중요하고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이변에 한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팀을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여행 가기 굉장히 좋은 나라라서 모드리치가 있는 모드리치 보유국 크로아티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드리치 나이가 이제 40살이 되나요? 85년생입니다. 네. 아, 참. 그 나이에 그렇게 뛴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고요. 크로아티아는 이제 수비진은 다 싹 물갈이가 됐죠. 네, 그래서 그쵸. 이제 그 중원, 그 다음에 전방은 아직까지도 나이 먹은 황금 세대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치치치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크로아티아는 98년에 3위, 러시아 월드컵 때 준우승, 그리고 또 카타르 월드컵 때 3위. 이 팀은 토너먼트만 가면 일단 4강 이상은 무조건 하고 들어가는 팀인데. 러시아 때는 이제 준우승도 물론 그때 좀 사람들이 많이 놀랐지만 네. 그래 그거는 뭐 좋았어, 그렇다 할 수 있어. 근데 4년 후에 다시 맞아요. 4강 안에 들 거는 사람들이 예상을 사실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를 재현할 수 있다고? 그걸 또 해내더라고요. 신기한 진짜 나라예요. 놀라운 팀입니다. 놀라운 팀입니다. 신기한 네. 나라입니다. 유로에서는 성적이 최근 두 대회는 다 16강에서 끝났는데 네. 월드컵에서는 이 팀이 다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꽤나 조금 이변의 팀, 신기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성이 대단한 팀이죠. 뭐 연장전, 승부차기, 승부차기 거의 뭐 무조건 이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크로아티아가 이번에도 8강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결하게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는 형님이 보기에 네. 골라소나 다른 해외 평론가 컬럼 말고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중에서 어디가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어디가 나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 한번 요번에는 표를 줘보겠습니다. 네. 크로아티아는 아무래도 좀 이제는 조금 늙었다. 제 개인적인 사심은 네, 크로아티아는 그동안 국제대회에 아, 좋은 너무- 성적을 많이 너무 냈는데 많이 먹었다. 오스트리아는 그런 아직 성적을 못 보여준 게 냈으니까 없다. 예.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잉글랜드도 좀 우승했으면 바라는 게 여태까지 좀 덜했던 팀들이 하기를. 네, 개인적으로 그냥 오스트리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거예요. 크로아티아가 여전히 이제 모드리치와 또 브로조비치가 있긴 하지만 네. 뒤쪽에 수비도 세대 교체가 나름 된 편이고요. 그러나 앞쪽에 그런 페트코비치 같은 이런 자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대회에서 해주느냐, 이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사실입니다. 탄탄한 수비, 그리고 비록 노쇠했지만 여전히 그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미드필더진의 능력을, 저는 다이나믹함은 떨어졌지만 경기를 컨트롤하고 조율하고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만큼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근데 모드리치가 아이언맨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타로 이어지는 경기 일정을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게 크로아티아는 예전과는 또 조금 더 달라진 약점일 것 같기는 해요. 중요한 순간에 어쨌든 저는 뭐 그 선수들의 정신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크로아티아도 역시 근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 것 같다. 조별리그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요 국가들을 좀 뽑아봤는데 사실 이제 유로나 뭐 월드컵이나 뭐 코파나 이런 대회들에서는 역시나 알려지지 않은 팀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두 팀이 꼭 이제 파란을 일으키는 팀들이 있죠. 네, 이번엔 어떤 팀이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알바니아를 주목하는 게 이게 죽음의 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4년 전에 헝가리가 네. 그때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포르투갈 같이 있었잖아요. F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팀이 16강은 못 가겠지만 어느 한 팀을 잡거나 망하게 만들 수 있죠. 망하게 뭐 네. 무승부를 끌거나 아니면 0대1로 아깝게 지거나 골득실에 불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바니아도 이제 이 조에서 분명히 그런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니아한테 무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골을 많이 못 넣거나 하면은 그 팀은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다. 16강에 못 가더라도
유럽의 거인들을 상대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그러면서 경험도 쌓고 그래서 이 알바니아는 그런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B조 엄청난 죽음의 조인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세 팀 가운데 알바니아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재밌는 것은 알바니아는 이번 유로 2024 예선에서는 1등으로 체코, 폴란드를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체코, 폴란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예선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들과의 경쟁에서 1등을 한 팀이면 액면가로 체코, 폴란드와 비슷하다 최소한. 최소한 최소한 맞아. 비슷하다. 네. 그 정도로는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리아 선수가 너무 많아요. 이탈리아 리그가 조금 이제 잉글랜드 리그에 비해서 조금 이제 시야 밖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정확한 진가가 소문이 좀 덜 나서 그렇지 알바니아가 저는 왠지 2조에서 그 발목을 잡는 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1대1, 0대0, 1대1 무승부나 아니면 0대1 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나머지 팀들이 물고 물리면서 뭐 골득실 따질 때 불리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국가 역사상 최고의 황금 멤버 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멤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예선전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해서 자신감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한번 하여튼 니네들 강팀이지만 어디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겁 없이 덤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알바니아는 승패를 떠나서 어떤 축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조의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걸 보는 게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알바니아를 좀 도깨비 팀으로 마지막으로 뽑아주셨고요. 이제는 좀 국가 말고 유로 2024 좀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포인트는 조금 저희가 지켜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들을 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그 요번 대회에 24개 팀 중에 11팀이 동구권 팀에서 참가를 합니다. 헝가리,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조지아 11나라예요. 만약에 러시아는 이제 전쟁 때문에 불참 통보를 받았지만 러시아까지 참가했으면 12팀이 나올 뻔했죠. 거의 절반이네요, 동구권이. 거의 이 유로 역사상 동구권 팀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북유럽이 지금 오히려 서유럽 그 중상위 하던 나라들보다는 요번에 잘했고 두터운 층을 갖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의 주요 특히 이제 센터포워드라든가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중앙수비 이런 팀의 그 뼈대를 이루는 중요 포지션의 선수들이 꼭 빅리그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서유럽 무대에 많이 진출을 해요. 유럽의 중위권 팀들, 아일랜드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팀들이 또 탈락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지아는 유로 첫 출전이고 얀 오블락은 드디어 본인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유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알바니아도 좀 재밌게 볼 조고 세르비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팀들은 언제든지 이제 중상위 팀들과 겨뤘어도 충분히 해볼 만한 팀들이기 때문에 동구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덴마크, 세르비아, 헝가리 이런 국가들은 아마 베팅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그 거의 비슷한 평가를 아마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동구권 팀들도 여러 개로 사상 최다 출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건 두 번째 재밌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다 이름을 들어본 선수들이에요. 주드 벨링엄, 콜 파머, 코비 마이누, 플로리안 비르츠, 라민 야말, 워런 자이르 에메리, 제레미 도쿠, 사비 시몬스, 안토니오 실바, 흐비차 흐바라츠벨리아, 벤야민 셰시코, 아르다 길레르. 이 선수들이 17살에서 22살까지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에요. 엄청난 선수들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바첼리아가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23살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라민 야말 07년생 16살이죠 만으로. 근데 벨링엄도 이제 본인 유로 두 번째 출전이고 근데 아직도 20대고 이 선수들 다 지금 이 원투펀치 오감축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한 가닥 한 선수들 아니야? 라는 느낌의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21세기 좀 넘어서부터는 선수들의 전성기로 오르는 연령 자체가 빨라져요. 저는 요 말씀은 여기 곁두리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K리그 물론 22세 이하 룰이라는 강제성 있는 룰을 적용을 하지만 지도자분들이 우리 한국 축구에서도 조금 더 어린 선수들에 대한 등용, 중용 이런 조금 눈을 조금 더 개방하시는 게 어떨까 그 마음을.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 22세, 23세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의 나이 선수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선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젊은 선수라고 표현하지 어린 선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또 선수들에게 또 투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만큼 22세, 23세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궤도에 올라와 줘야 되는 선수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름을 불렀는데 이 선수들 중에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2선 공격수들이에요. 2선 공격수에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젊은 선수들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축구를 보는데 눈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이 포지션 선수가 가장 재능,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축구 팬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현상입니다. 이번 유로에서 또 어떤 선수가 흔히 표현하는 또 영플레이어 느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영플레이어가 유로에 나타난다면 이제는 굿바이, 아디오스를 외쳐야 되는 선수들도 분명히 이번 유로에 있을 것 같아요.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또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아마 유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아닌가요? 토니 크로스 선수만 좀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네. 토니 크로스 선수는 어쨌든 본인이 선언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은퇴 국면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호날두,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전에 장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수들은 유로는 마지막일 것 같다. 네. 뭐 월드컵은 모르겠지만. 호날두, 레빌, 뭐 크로스, 모드리치 등 정말 뭐 이 잉글랜드 무대와 또 라리가를 수놓았던 이런 또 전 세계 유럽 축구를 또 호령했던 레전드들이 아마 떠나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대회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의원님은 좀 감정이 특별할 수도 있는 게 이 선수들의 전성기를 클럽과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다 보면서 직접 중계까지 네. 하신 분이니까 물론 네.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분데스리가 중계를 한 시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머지 이제 크로스, 모드리치, 호날두 이분들은 제가 정말 중계를 많이 했죠. 그렇죠. 네, 제가 네. 그 라리가의 네. 최고의 황금 시대를 제가 주로 중계를 제가 했으니까 참 그 세 분은 저도 감회가 새롭고 그 여기 뭐 그 말씀 안 하셨지만 페페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번 유로 2024도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유로 대회가 될 것 같고, 독일에서 또 펼쳐질 만큼 또 어떤 팀들이 우승할지, 또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좀 지켜보시는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장원구 선생님의 진짜 또 그 아르헨티나에서 사셨던 분 아닙니까? 코파 아메리카 얘기를 한번 해야 남미로 되잖아요. 가나요? 네. 코파 아메리카는 정말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그 장원구 선생님의 아주 스페셜티, 그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이제 유로 2024 2주가량 또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12시간을 날아가서 남미로 가서 저희가 코파 아메리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감축 모든 얘기를 또 맞춰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녹화 당일이 우리 한준 해설위원님이 또 생신이십니다. 이거는 편집 안 시켜주겠죠. 이번 여름에 또 이제 계속해서 또 많은 또 축구를 보실 텐데, 또 함께 오래오래 같이 또 해설하시기를 또 만수무강을 또 기원하면서 원투펀치 오감축 화이팅을 외치고 한준 해설위원 축하합니다 외치고 저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펀치 오감축 화이팅! 한준 해설위원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뭐 받았어? 와이프한테? 좀 전에 빙수 사줬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